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자, 카카오 먹통 대란은 아직도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먹통 대란은 플랫폼 독점 사회에 대한 우려로 번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김범수 의장이 직접 약속했던 골목상권 침해 방지 대책을 다시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 4월 계열사 수를 최대 40개 줄여서 골목상권 침해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0월까지 카카오는 계열사 10개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독점에 가까운 과점 상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국회도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묻기 위해 국감 증인으로 김범수 의장을 채택했습니다. 앞서 카카오 부사장은 화재는 대비하지 못했다라고 실토하기도 했었는데 김 의장의 출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출석한다면 어떤 방지책을 들고 나올지도 궁금해집니다. 다음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자,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이 오늘부터 0.44%포인트씩 오릅니다.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인상됐기 때문인데 다만 지난 12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번 인상분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자, 다음 신문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오는 31일부터 5일 동안 스텔스기 등 전략자산을 동원한 대대적인 공중연합훈련에 나섭니다. 군용기가 모두 250대 동원될 정도로 2017년 이후 최대 규모로 펼쳐질 텐데 그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서는 현재 계획된 전력과 규모도 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SPC 계열 빵 재료 제조업체 SPL에서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인 1조로 작업만 했었다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도 있었겠지만 해당 공장은 2인 1조 운영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회사의 안전대책 소홀로 벌어진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도 SPC는 사고 수습보다 자신들의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고 다음 날인 16일 영국 런던의 파리바게트 첫 매장이 오픈했다는 홍보 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한 겁니다. 해당 공장에서는 일주일 전에도 근로자가 근무 중에 기계에 손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국내 제빵 업계 1위 기업의 안전 인식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화요일 신통방통 광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화요일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쌍방울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심상치 않습니다. 처음 수사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뇌물 의혹에 또 쌍방울 그룹의 외화 밀반출 혐의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수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쌍방울이 벌인 여러 사업들과 경기도와의 연관성이 단순히 변호사비로 얽힌 것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자,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또 북한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정치권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먼저 신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쌍방울이 직원 60여 명을 동원해서 해외로 달러를 밀반출했다라는 내용이 어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관련해서 직원들을 압수수색했다는 내용까지 전해졌었죠. 이 돈이 중국으로 전달이 됐는데 그리고 이 직원들은 돈을 책이라든지 어떤 개인의 물건에 끼워 넣기 위해서 몰래 들고 나가서 그 중국에 있는 직원에게 전달하고 당일 귀국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지금 검찰은 규명해야 하는데 북한의 경협 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밀반출 혐의 수사 예사롭지 않은데 관련해서 화면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직원 60여 명, 쌍방울의 임직원이 동원이 됐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크게는 수억 원에 해당되는 미 달러를 개인적으로 들고 나가서 중국 타오센 국제공항에서 쌍방울 그룹의 박모 부회장과 접선을 해서 전달을 하고
쌍방울 임직원 60여 명은 곧바로 귀국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외화를 밀반출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기는 2019년 1월과 11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이 시기는 무엇보다 쌍방울의 대북 사업 시기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겹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천 특구 개발 사업이 추진이 됐던 그 시기 쌍방울 그룹의 외화 밀반출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있었다라는 게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시기 전후로 해서 경기도와 아태협, 북한 인사 초청 행사 2차례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쌍방울 그룹이 중국으로 빼돌린 이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검찰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보십니까? 근데 쌍방울 그룹이 중국에도 현지법인이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 중국 현지법인과 국내 쌍방울 그룹이 그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외화를 밀반출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쌍방울 그룹의 그 직원들을 동원해서 네. 그것도 뭐 60명이라고는 지금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수천만 원에서 뭐 수억 원 단위의 돈이 이제 중국으로 건너갔다 그러면 중국이 최종 목적지일 가능성 밀반출이라는 점에서 별로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네.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최종 목적지가 마침 저 시기가 북한으로부터 뭐 광물 개발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6개 여러 가지 권한을 쌍방울 그룹이 독점적으로 그 계약을 했던 시점하고 비슷한 시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계약의 대가로서 북한에 넘어갔을 가능성. 근데 문제는 아니 대가는 이제 뭐 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시점에 북한으로 현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유엔결이나 이런 거에 위반이거든요. 이제 이 때문에 아마 밀반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지금 검찰은 그렇게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그냥 개인적으로 관측하기에는 자꾸 밀반출 얘기가 나오는 거 봐서는 네. 아마 북한으로 건네갔을 가능성이 꽤 높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시 이 같은 방식에 대해서 쌍방울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2019년에 직원들이 환전한 돈을 중국으로 밀반출했다는 얘기가 있었다. 책을 동원했고 화장품 케이스가 사용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밀반출에 가담한 직원들까지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라는 얘기가 중앙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됐고 북한으로 들어간 것 아니냐 하는 얘기들까지도 직원들 사이에서는 있었다라고 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장혜철 평론가님, 이거는 좀 사안 자체가 더 달라지는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가성이 있었는지도 검찰이 아마 수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북한 측 고위 간부가 아태협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대가인지 또는 우리 측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북한의 그림이 밀반입됐다라는 정황도 지금 언론 보도로 속속 드러나고 있죠. 네. 그렇다면 북한의 그 그림에 대한 대가인 건지 그리고 만에 하나 이 쌍방울이 추진하고 있던 북한의 광물이나 어떤 북한의 물자, 북한의 자원을 활용하는 대북 사업을 좀 뚫기 위한 그러한 자금이었을지 등등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인데요. 네. 문제는 특정 기업이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 나온 정황으로 보면은 이 수억 원대의 달러까지 직접 중국을 통해 북한에 쥐어주면서 대북 사업을 추진하거나 대북 교류를 했다는 거. 그리고 이게 과연 특정 기업만의 힘으로 가능하겠느냐. 그 당시에 이제 아태협 행사라던가 이런 걸 보게 되면 굉장히 대북 경협이나 이런 대북 관련 사업에 또 유독 경기도가 열심이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는 없겠느냐라는 부분 등 지금은 의혹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그러나 계속해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철저한 조사 이후에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민수 대변인, 혹시 쌍방울에 이렇게 북한에 관심을 보이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글쎄요, 뭐 기업 입장에서 좀 전에 장혜찬 평론가도 얘기했습니다. 뭐 계열사 중에 네. 광물 뭐 이런 걸 하는 회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도를 통해서 마태협인가요? 연결이 돼가지고 뭐 접근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사건을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아까 앵커도 말씀하신 변호사비 대납국, 이거는 지난번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그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변호사비 대납한 적 없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기소하지 않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방울 그룹의 이른바 대북 사업 이런 부분들을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혐의가 있고 물론 뭐 지금 밀반출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건 가정이 2번 겹친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밀반출이 됐으면 북한에 중국에 쌍방울이 현지 법인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았겠느냐. 또 한 번 아태협이랄지 대북 사업을 쌍방울이 했으니까 이 돈이 또 북한으로 대가성을 가지고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른바 가정법을 2번을 쓴 건데 네. 이건 검찰이 명백하게 해야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경기도가 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을 떠나서 경기도가 네. 접경 지역이 가장 많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일 경기도 예산을 대북 사업에 많이 쓴 지사가 요즘 논란의 핫 이슈에 떠오른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 아닙니까? 그분이 경기지사 할 때 제일 많이 예산 썼어요. 남경필 지사 썼고 그러니까 그런 경기도가 하는 예산과 네. 민간 기업인 쌍방울이 부정한 청탁을 하려고 했거나 부정한 비리에 연루돼 있다면 당연히 그건 단죄 받아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과거 모습을 좀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쌍방울 그룹과 경기도 그리고 아태협을 통해서 대북 싸움을 추진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나라로 북한의 고위 인사들을 초청해서 어떤 회의도 가졌던 그때 당시 모습을 좀 보여드릴 텐데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여한 거죠 뭐. 우리도 거기 참가를 했으니까 실험도 안전하게 한다는 거 보여주는 견지에서 오늘 좋은 거 봤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한 번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얘기는 없었나요? 옥류관 분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세부적 사업 얘기들은 좀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했고 좀 포괄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눴습니다. 지금 실질적 교류 협력이 좀 돼야 되는데 이제 제재 국면 때문에 아쉬워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2차례 이상 경기도와 또 공동 주최를 했었고 그때 당시 모습을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것은 당시 이제 대북 코인이라는 것을 발행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 교류 행사가 열렸던 시기에 아태협 회장의 수상한 움직임도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죠. 자, 쌍방울의 안노 회장과 그리고 저희가 모자이크를 치지 않은 저 여성의 이름은 김성혜라는 사람입니다. 이 김성혜라는 사람은 북한의 통일전선부 실장인데 2018년 2월에 김여정의 방남 당시에 밀착 수행을 했을 정도 그리고 2011년에 김정일 전 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이희호 여사를 영접했던 나름 핵심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만난 것이 과연 국정원도 알고 있고 보고가 된 내용이냐 아니면 몰래 만난 것이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아태협 회장이 김성애라는 저 사람까지 만났다는 건 복경되면 어떻게 좀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북 간이 대결 구도에 있는 상황의 시각으로 저 때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저 때 당시에는 남북한 관계가 가장 대화 국면으로 무르익었을 때고 2019년 4월쯤에 이제 그 2차 북미 회담까지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쌍방울이 북한을 접촉할 때 저 때는 민간 또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대북 어떤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움직임을 했던 때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서 접촉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태협회가 쌍방울을 바깥에서 어떤 도와주는 이런 어떤 일종의 관변단체의 역할, 네. 뭐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어쨌든지 간에 북한에 있는 실력자들과 함께 북한의 사업 연결을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이런 어떤 노력의 과정일 수 있고 저런 뭐 그 당연히 저 북한에 가서 실력자들과 연줄을 맺고자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어떤 활동 수순 아닌가 싶어요. 그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북으로의 진출을 하기 위한 어떤 그 교두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었고 그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때
옥류관 뭐 본점을 만든다 네, 뭐 네, 한다라는 것들도 그때 당시 언론에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시각에서 보면 저때 정말 나쁜 짓 했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저런 모습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모습이고 다만 이제 쌍방울이 대북제재가 유엔의 대북제재라는 그런 틀을 피해서 어떤 변칙적인 만남, 어떤 관계를 맺고자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그 부분은 밝혀지면 못할 것 같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기본적으로는 저 아태협의 안모 회장이라는 사람이 방북 승인을 받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합법이에요. 그런데 가서 예를 들어서 김성애 통전부 실장을 만났다 뭐 이런 것도 아마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문제는 그건 이제 외형이고 네. 그럼 실질적으로 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통전부라는 데는 대남 사업을 하는 곳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통일전선 뭐 이런 약간은 정치적인 부분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인 사업을 통전부 실장하고 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실질적으로 어떤 대화를 했고 그것이 우리 당국에 아무리 문재인 정부라고 하지만 당국에 어떤 식으로 보고가 돼서 추진이 됐는가 하는 것 그 과정이 합법적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만약에 합법적이라면 뭐 어차피 방북하는 건 신고를 했으니까 네.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고 하는 것들도 나중에 신고가 돼 있다면 그 부분까지는 전부 다 면책이 될 수가 있는데 내용 뭐 조금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뭐 대북 코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관련해서 뭐 북한에 예를 들어서 달러를 뭐 몰래 쥐어줬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드러나면 이제 그거는 실정법 위반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처럼 대북 사업과 관련된 쌍방울에 대한 수사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쌍방울이 이 때문에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쌍방울 일단 이화영 파일이 든 컴퓨터를 빼돌렸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북 사업 뒷거래라는 소제목도 보이고요. 그리고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포함해서 관련 자료가 들어있는 컴퓨터를 교체했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의 측근인 부회장 휴대폰, 은닉 등 증거 인멸을 주도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쌍방울이 무엇인가가 불편하기 때문에 관련된 증거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그런 키워드를 입력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파일이라든지 컴퓨터 등등을 빼돌렸다, 그리고 바꿨다, 휴대전화도 바꿨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코인 저희가 앞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어제 국감장에서도 북한 관련 코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KBS 공영방송의 간부가 아태협이 발행한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서 지금 논란이 또 증폭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감장 모습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KBS에서 남북 협력 관련 업무를 하던 간부가 이른바 그 대북 코인이라는 가상 화폐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2019년 10월 그 아태협의 안모 회장의 요청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코인으로 갚겠다고 해서 대북 코인 20만 개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이거 사실 맞습니까? 예, 본인의 해명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아태평화위원회 리종익 위원장하고 그 인터뷰에서 내보낸 거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포상 대상에 국장이 포함됐는지, 포함됐다면 어떤 내역으로 포상했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요. 2019년 7월 달 이종혁 부위원장 인터뷰 내용과 국장의 그 이후에 거래와는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도 있었고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그 인터뷰에 특별히 관여한 바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KBS도 인정을 했습니다. 해당 간부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당시에 아태협에 이제 회의가 있었을 때 그 북한 관계자를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뭐 대가 이런 것 아니냐 하는 의혹들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코인과 관련해서 조금 더 부차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태 평화교류협회가 만든 가상화폐의 이름은 APP427이라는 코인입니다. 아시아 퍼시픽 피스. 아태협 영어의 약자고요. 그리고 427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4월 27일이라는 의미의 숫자입니다. 427. 태국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논란이 됐던 그러한 APP427 코인인데 코인 설명서 중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 화폐 가치 붕괴가 됐을 때 북한에서 기존의 화폐 가치가 붕괴가 됐을 때 대용 통화로 대체 화폐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고 북한의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대안을 준비하는 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말이 사실 좀 이해가 선뜻 되지는 않는 내용인 것 같아서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일종의 뭐 테마주나 작전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 가상화폐 코인 시장에서도 뭐 정치인 누구와 관련이 있다 또는 네. 특정 사업과 관련이 있다라는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면 그 코인의 가치가 또 시장 거래가가 일반 주식시장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막 급등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경우 있죠. 급락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APP427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대북과 관련된 이 대북 사업과 관련된 가상화폐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 쌍방울 측에서 아태협을 통해 이 코인을 만들어 놓고 또 아태협에 후원을 해서 북한의 유력 인사를 초청해서 뭔가 화해 모드인 것처럼 행사를 하면 그게 또 이 APP427의 가치를 띄우는데 영향을 주는 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작전 세력이 주식 만들어서 테마주 작전주에서 주가 띄우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일을 아태협과 쌍방울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 당시 공직자였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어느 정도 실체를 알고 개입했는지 지금 구속 기소가 되었으니까 조금 더 밝혀내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거나 이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태협이나 쌍방울 측에서는 경기도에서 이화영 부지사를 주축으로 해서 주관하는 대북 행사나 대북 교류 또는 뭐 DMZ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잖아요. 거기 네. 영화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대북 유화 모드를 계속해서 설파하면서 이 APP427 코인을 좀 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누가 어느 정도 관여돼 있는지를 밝혀내는 건 이제 검찰의 몫인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공영 언론의 해이해진 기강입니다. MBC가 이 태양광 띄우는 방송 막 하면서 태양광에 투자했다고 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네. KBS도 이거는 뭐 회사 차원은 아니고 간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고위 간부가 이 돈 빌려주고 이런 코인 받아서 본인의 재산으로 둔다? 이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영 언론의 기강 회의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자체 감사나 필요하다면 외부 수사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어제 국회 환노위 국감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한 고발 여부를 놓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김문수 증인에 대한 국회 모욕죄 및 위증죄에 대한 의결이 필요합니다. 일하는 국회가 되자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국민들에게 일하는 국회인가?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도를 넘어도 한참 도를 넘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둘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건 자기 신념입니다. 양심의 자유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간첩으로 보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이 간첩이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 김문수 경제사회 노동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이견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신정국 그 사람이 네, 앉으셔도 되고요. 반대하시는 다음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결 같은 게 무섭다 이게? 예? 왜 다수결 이거 말 됩니까 이게? 예? 네. 예? 누구를 앞으로 얘기하셨습니까 이거? 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언제 무슨 연락이 저희 국회를 오겠어? 언제? 어떻게 개발되냐 이거 모르겠어? 어떻게 개발되냐? 안 말하십니까? 찬성 10인, 반대 의견은 없고요. 기권 5인으로 김문수 경제사회 노동위원장 고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어쨌든 단독 발의가 됐습니다. 고발하겠다라고 이제 단독으로 처리를 했는데 일단 김문수 위원장의 그 발언, 김문수 위원장이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몇 시간 뒤에 사과를 했고 그리고 사실 저 장면들을 지켜본 국민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 해당 발언을 먼저 한 건 아니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했던 것인데 과연 이게 고발까지 가야 할 사안인가? 게다가 민주당도 뭐 사상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게 김문수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다시 끄집어내서 지금도 그 생각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네. 그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사상의 자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상 검증 비슷하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 부분에 관해서 민주당이 뭐 이제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해서 고발을 했으니까 저렇게 고발하면 이제 뭐 그렇죠. 검찰로 넘어가는 것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제 역공을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좀 빌미를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과거에 보면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이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판단, 주장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그와 저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민주당이 뭐 단독으로 저렇게 해서 고발을 했으니까 수사 결과를 보죠. 뭐. 민주당에서는 이 경산의 위원장이라는 이 직책에 대한 그런 책임감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지적을 하는 건가요? 그 우선은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네. 저런 모욕적인 말을 했고 수령에게 충성하는 의원 그런 측면이 있다. 뭐 사과를 했습니다만 또 다시 또 그 번복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라디오에 나와서 일단 국회의원을 모욕하고 국회를 모욕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문제는 핵심은 그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경산호위 위원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관계자들을 사실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끌고 가는 자리가 아니고 본인의 생각보다는 다른 분들의 생각을 녹여서 이 붙들어 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완전히 어느 한쪽으로 경도돼도 심하게 경도된 본인의 사고에 대해서 과거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경산호위 위원장으로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제 속으로는 갖고 있어도 절대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면 누가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에 나와서 저렇게 자기의 생각을 노골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산호위 위원장으로서도 한쪽에 편중된 자기의 생각으로 그 위원회를 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뭐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고 차원의 어떤 고발 이런 성격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단독으로 고발하기로 한 또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국감장에서의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그 맥락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뭐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점이 많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보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문재인은 총살감이다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 22년형, 이명박 대통령 17년형, 국정원장 4명을 다 감옥에 보낸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당 차원에서 또 김문수 위원장을 또 지원 사격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한번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어디 김문수 위원장 한 사람뿐이겠느냐. 너무 뭐라 할 얘기는 아니다. 이런 취지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 현장을 잘 안다라고 일단 지원을 해줬습니다. 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김문수 노사정 위원장 하셨는데요. 연일 강성 발언을 내뱉고 있고 노사정 대타협을 어떻게 실현하기에는 조금 너무 강성 발언이 많은 거 아니냐, 너무 강성인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김문수 전 지사는 노동 현장을 잘 아는 분입니다. 70년대 말 80년대 실제로 우리 노동 현장을 뛴 분이기 때문에 진영에 관계없이 많은 노동운동가들과 또 이런 서로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 현장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현장을 가장 잘 안다고 판단해서 인선을 하게 됐습니다. 자, 김문수 위원장. 일단 국민의힘의 어떤 지원도 받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인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장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뭐 바뀌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어떤 위치에 맞게끔 앞으로도 처신을 조금 바꿔가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긴 한데 소신을 지킬지 아니면 입장 변화가 있을지 이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어제 국회 박물관에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회고록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야권 인사들이 총집결했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마침 오늘이 유신 쿠데타 날인데 일부러 잡으신 건가요? 오늘 이렇게 회고록을 내셨지만 이게 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온 민주주의의 역사 퇴행하지 않도록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0살짜리 꼬마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나서 그 엄마가 한숨을 쉬고 잘 놀아주도 않고 그러니까 애가 눈치를 채가지고 엄마 걱정하지 마라. 5년 금방 가. 우리가 박정희도 이겼는데 전두환 7년을 못 이기겠느냐. 실제로 7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20년 집권론을 어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한 이해찬 전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영상 보신 것처럼 저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국방위 국감일정 대신 출판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러한 이 대표를 이해찬 전 대표는 띄워줬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총집결한 자리에서 지금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준 이해찬이라고 제목이 달려있죠. 회고록 출판 기념이었습니다. 영상 보셨듯이 권양숙, 한명수 그리고 유시민 전 의원까지 모두 참석을 했고요. 이해찬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아주 훌륭한 후보다라고 얘기를 했다. 실제로도 대선 때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고 자신의 지지 모임인 광장이라는 이름의 단체를 확대해서 더 키워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원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멤버였던 조정식, 김성환 의원들은 민주당에서도 지금도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주요 당직을 맡고 있기도 하죠. 자, 전직 대표가 현직 대표를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하는 게 조금 이상할 정도인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찌됐든 그걸 차치하고 나서라도 이 대표와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라는 연결고리. 그렇죠. 그 이화영 전 의원이 사실은 그 원래는 이해찬 전 그렇죠. 대표 계열이죠. 네. 우리가 흔히 계보 얘기를 하면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 현 대표와의 사이에서 이제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결고리가 그러니까 이해찬, 이화영, 이재명 그리고 이제 이 세 분하고 혹시 쌍방울 그룹 관계가 어떻게 얽히고 설킨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데 여하튼 오늘날의 이재명 그러니까 대선 후보부터 대표까지 여기에는 이해찬 전 대표의 지원이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고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해찬 전 대표는 지금도 저 책에서 보면 어차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으로 보면 저 둘은 거의 공동체적인 운명이다. 그런데 그게 민주당의 앞날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그 회의감을 나타내는 분들이 주변에 있어요. 제가 만나본 분들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의 운명이 결정이 되겠죠. 근데 이해찬 전 대표는 확실하게 이재명 지원군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저 CG 내용이 그렇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너무 아까운 굉장히 좋은 후보였다. 윤 쪽의 비리 의혹은 증거가 나와도 검찰과 언론이 외면해버린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지금 검찰과 언론이 의혹을 부풀렸다. 그래서 아주 좋은 후보고 계속 이재명 대표 체제로 민주당은 이재명의 어떤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 얘기를 이제 책에는 적어 놓고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쌍방울과 관련해서 이화영, 이해찬, 이재명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최병훈 위원께서도 잠시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스멀스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자리에서 친노들이 다 집결한 저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추켜 세웠다라는 건 혹시라도 본인도 좀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좀 이렇게 얘기를 좀 잘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들도 꽤 있긴 했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윤 앵커도 질문하면서 질문이 엉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설득력이 떨어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어제 그 회고록장에도 저도 갔었습니다. 네. 이해찬 회고록, 그다음에 꾸미모의 역사가 되다 부제인데요. 네. 거기에는 친노 친문뿐만 아니고 전직 총리들, 김부겸 총리도 오셨고 정동영 상임고문도 오셨고 네.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보니까 어제가 72년 10월 17일, 그러니까 유신 쿠데타가 일어난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께서 이제 전 총리가 이제 뭐라 할까요, 답사랄까요, 이제 소감을 발표할 때 본인의 인생이 당시 그날로부터 이제 반독재 투쟁도 하게 되고 50년의 인생, 정치 인생을 걷게 됐다. 그런 소회를 말씀하시고 그 소회가 이 책에 다 담겨 있다. 그런데 그 장에 계셨던 회고록장에 그 출판 기념회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 정치 인생, 7선의 의원이 오고 대표를 하고 총리를 한 부분들, 굴곡굴곡에 대한 책에다가 담아놓은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지금 거기에서 물론 이해찬 전 총리께서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네. 이재명 후보 시절도 이렇게 옆에서라도 도움을 많이 주려고 했던 거 맞습니다. 가장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는데 당의 어른으로서 돕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도운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쌍방울에 이제 이해찬 대표의 전 총리의 측근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오니까 자꾸 연결고리를 찾는데 제가 볼 때는 연결고리 없습니다. 없고 개인적인 일단 일탈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세 분 얘기할 때 그걸 엮어서 하는 건 너무 과한 정치 공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오늘부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상 이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 관련된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대표 어제 최고위에서 정치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이 마침 10월 유신 쿠데타 날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 이 말씀으로 제가 좀 바꿔서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어야지 국민의 삶을 팽개치고 정치적인 탄압에 소진하는 것은 이 권력의 본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의원 30여 명도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피켓 들고 대여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 모습도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정치 탄압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인사를 문책하라. 국민의 명령에는 귀를 막고 거짓과 유선, 무능과 탄압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 살아있는 권력의 사냥개로 전락한 감사원,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윤석열 정권이 정치 보복에 눈이 멀어 복주할 때 얼마나 국가 권력이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할 수 있는지 똑똑히 알고 있고 보고 있다. 편파 수사, 표적 감사, 정치 보복을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 왜곡된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영상 보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치 탄압이라는 그 글귀가 나와야 되는데 정치 탑압이라는 잘못 프린트된 팻말을 들고 있어서 또 약간의 느낌이 좀 다르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따지기 전에
뭐 그걸 차치하더라도 이 지금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 문정부 때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수사를 했었고 그때는 괜찮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수사 이런 부분들은 과거 문정부 시절에 고발된 것들도 상당수 있고 그리고 또 대선 경선에서 불거진 것도 대다수 뭐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는 과정인데 이걸 굳이 정치 탄압이라는 그 프레임으로 지적을 해야 하느냐 그것도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야당은 늘 저렇게 해왔다. 그러니까 그게 야당이 민주당일 때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도 그렇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은 각 기관에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걸 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청와대에서는 심지어 캐비닛까지 뒤져가지고 그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똑같은 수사를 비슷한 수사를 하고는 있지만 네. 각 기관에 위원회도 없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실 무슨 캐비닛 뒤져서 검찰에 넘긴 것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그런 점으로 보면 차이가 있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수사가 네. 상당 부분은 사실 국민의힘이 고발한 거는 거의 별로 없고요. 다 그 지난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문제제기한 것, 그다음에 2017년에 뭐 바른정당에서 고발한 네, 것, 네. 뭐 이런 등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그 문재인 정부 때 이 검찰이 수사를 안 했어요, 사실상. 그것이 이번에 그 뚜껑을 다시 연 것에 불과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야당은 늘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부분이 일반 국민들의 공감대를 받느냐 못 받느냐. 네. 저는 그거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를 한 부분은 지금과는 좀 성격이 다르죠. 그때는 탄핵이라고 하는 소유의 초유의 사태 속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국민과 또 정치권의 동의가 있는 가운데서 적폐청산 과정이 진행되었고 네. 그것이 수사로 연결될 때는 수사의 실무 지휘 책임자는 윤석열 당시 검사였다는 점 이렇게 기억해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까지 그 대통령 선거를 보면 선거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비난하고 했었는데 그것이 수사로까지 연결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어찌 보면 대통령 선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수사로 연결되는 부분은 이번에 유일하고 하다못해 그 뭐 7만 8천 원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에다 이렇게 기소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협치가 아니라 정치 보복적인 어떤 냄새가 너무나 난다. 이런 것들을 야당에서는 당연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도 아니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여야가 하나가 돼도 어려운 판에 이렇게 패배한 쪽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승리한 쪽에 대한 의혹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라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한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한철 평론가님 어때요? 근데 저는요. 이 수사든 감사든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수사기관 또 정치권의 어떤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감사원이 이번에 감사 결과 발표했잖아요. 민주당에서 뭐 내용보다는 그 형식이나 절차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긴 했는데 네. 제가 주목한 건 구체적인 데이터예요. 네. 국방부에서 60건의 자료가 삭제됐고 국정원에서 46건의 자료가 삭제되었다고 감사원이 조목조목 짚어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네. 돌아가신 공무원분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새겨져 있었고 그래서 중국 어선에 먼저 뭐 구조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탑승했다가 또 이렇게 실족하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새로운 의혹 제기도 했습니다. 왜 감사원이 감사하니까 나오는 이 같은 결과를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이나 국정원 국방부는 밝혀내지 못한 것입니까? 혹은 밝히고도 국민께 알리지 않은 것입니까? 그때 이 같은 정황을 다 알렸다면 월북 저항과 관련된 논의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개가 되었겠죠. 유족들의 궁금증도 지금보다는 많이 해소됐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가 여러 문재인 정부 고위직들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만 이전에 밝히지 않았던 진실을 밝혀낸 것만으로도 저는 국민들께 그래도 유능한 감사였다고 평가받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후의 수사에서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근데 전 정부의 고위직들을 기소했는데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역풍이라는 게 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나 또는 지켜보는 정치권 지금 말을 쏟아내는 분들이 결국에는 결과로 책임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뭐 협치나 다른 재반 사항 때문에 의혹이 드러나고 감사원이 수사 의뢰까지 했는데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다. 수사를 안 하게 되면 그게 아마 나중에 직권 남용 등으로 또 수사 안 하는 결정한 사람이 재판받고 처벌받게 될 겁니다. 그건. 민주당이나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검경 감사원까지 수사나 뭐 감사나 모든 거를 정말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정치 탄압과 정치 감사, 네. 선택적 기소라고 비판받아 마땅하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남 FC 건도 그렇습니다. 경찰이 3년간 했다가 무혐의 내렸는데 이제는 뭐 이른바 사돈의 8천을 털듯이 다 털고 있습니다. GH 합숙소건은 무혐의가 나기까지 했어요. 뭐 5개월, 몇 개월 수사해가지고 그건 뭐 잘 알려지지 않았죠.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이렇게 무작위로 수사를 하고 좀 전에 우리 복귀한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은 수사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무너지는 순간 국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걸 정말 대선에 졌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야당이 어떻게 이걸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똑같이 형평성이 필요하고 감사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전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가 인정했습니다. SI고 뭐고 원본 다 남아 있다. 뭘 삭제를 했다는 건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뭐가 삭제? 그 첩보 중에 수십 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가 삭제됐습니까? 우리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 원본 다 있다는데 삭제된 걸 밝혀야죠. 왜 삭제를 했고 삭제하면서 뭐가 바뀌었는지를 밝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안 하면서 계속 뭐 의혹만 제기하고 있는 거는 감사원이 할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요. 이렇게 정치 감사를 하면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저는 검찰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나중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곧 나올 텐데요. 네. 뭐 어떤 것이 삭제됐는지 곧 나올 것이고 네. 뭐 감사원이 수사 의뢰했으니까 네. 아마 그 내용 뭐 비밀이라면 모르겠지만 비밀이 아닌 내용 뭐 국방부에서 60건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46건 네네. 아마 곧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어제 민주당이 공식 제의한 원내대표가 얘기한 국방부의 비공개 회의로 제안했습니다. 공개하자고, 버텨 보자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응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과 유족들한테 밝힙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를 조금 더 저희가 이어갈 텐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그 방산 주식 갖고 있었던 것 그것 관련해서 당 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죠. 대통령 선거 진 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이 진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진 것이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1,6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진 겁니다. 그래서 지지했던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뉴스도 못 보고 말하자면 이게 널브러져 있는데 이게 혼자 산 거죠.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한다. 물론 주식 거래 할 수 있죠. 그러나 지지자들을 생각을 한다면 극히 개인적 이익, 개인적 사익에 해당하는 이 주식 거래 이런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자, 이러한 소신이 있는 발언을 한 전재수 의원에게 당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비난에 가까운 목소리입니다. 제정신이냐? 조용히 나가라. 총선 때 오늘의 과오를 심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최병욱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재수 의원이 얘기하는 저런 지점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3월 9일 날 대선에서 0.73%포인트라는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이재명 대표가 졌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인 뭐 승복한다고 얘기하고 뭐 상당 기간 칩거를 했지만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민주당 사람들과 일부 상당수의 국민들 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아마 거의 뭐 공황 상태였을 가능성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 지점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집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국민 전체 중에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전재수 의원이 얘기한 부분은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그 대표의 뭐 또 다른 이재명 대표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 뭐 이거를 지금 전재수 의원이 지적한 건데 글쎄 이재명 대표 또 이제 강성 지지자들은 그런 전재수 의원을 오히려 나무라고 있잖아요. 뭐 이 부분도 결국
국민들이 평가하겠죠. 당시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집에서 칩거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만 하지는 않았겠죠.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식 투자도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일부 민주당 또 지지자들 또 의원들은 또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대통령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이달 말이면은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할 것 같습니다. 입주 시기가 많이 늦어졌는데 장희철 평론가님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외교부 장관 공간이라는 게 지난 정부에서 일부 보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대통령 관저가 되려면 보안 시설이라든가 또는 회의와 업무에 필요한 시설 등등을 조금 더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리고 이제 용산 시대를 개막했고 이 청와대 이 단기간에 2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찾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청와대 다시 돌아간다는 거 불가능해졌어요. 그럼 이 6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00만 명 넘게 국민들이 찾으면서 사랑하는 시민의 정원이 됐는데 그걸 정치인들이 다시 들어가겠다? 안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생각에는 이 용산 시대와 맞물려서 한남동 관저 역시나 다음 대통령이 써도 모자람이 없도록 조금 완비를 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제 이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니까 이달 중순으로 이사가 마무리되면 제가 기대하는 것은 출퇴근 거리나 다른 보안상의 이런 것들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만찬 정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대선 기간 내내 야당의 정치인들 많이 불러서 직접 김치찌개도 끓여주면서 대화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공언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꽉 막혀 있는 국회 보면 정말 극한의 대립 상태 아닙니까? 네. 이런 물꼬를 트는 좀 협치의 돌파구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새 관저가 공간적으로 기능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 부분 좀 유념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요. 일단은 이사를 진짜 한다고 하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관저에 꼭 들어가기 바랍니다. 들어가야지 정말로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도 걱정을 했었어요. 했는데 꼭 들어가시길 바라고. 근데 좀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미 외교부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출입기자 때도 가봤는데 관저 공간은 10억 넘게 들여서 이미 개보수를 여러 차례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대통령 부부가 외교부 장관 관저로 들어가는 바람에 외교부 장관은 다른 데로 또 옮겼고 연쇄적으로 지금 국민 혈세가 정말 많이 쓰이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안 들어가도 돈도 많이 들어갔고요, 진짜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관저까지 안 들어가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했고,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6월까지 들어간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다가 기사를 보니까 7월 중순인가요? 초중순에 다 이미 끝났대요. 보안 시설을 보고 끝났는데 그 이후 지금 2, 3개월 동안 어떤 시설을 또 보완했는지.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 디지털 시대에 비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우리 국민들 많은 분들이 뭘 보완했는지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가 좀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어준 씨도 여기에 좀 목소리를 보탰는데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말하자면 수맥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의혹적인 거 아닙니까? 예. 개인적으로는 설마 그렇겠나 싶긴 합니다만 그동안 워낙 이해할 수 없는 결정들이 많다 보니까 애초 청와대를 용산으로 갑자기 이전한 것부터 그랬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이야기겠죠. 지난 대선 토론 때 왜 특정 날짜는 되고 특정 날짜는 안 된다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집이 있었죠. 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복경되면 어떻습니까? 저는 저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그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잖아요.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손 없는 날을 잡으려고 하는데 날이 잘 안 잡히는구나. 이런 거. 그리고 또 그 풍수지리 따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 수맥이 흐른다 그러면 절대 안 간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몸이 아프다든지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긴다든지 이런 어떤 그들의 설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김건희 여사의 논문도 사실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들어가기 싫어서 지금 굉장히 시간 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 국민들의 그 일종의 가십성 의혹 하지만 사실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얼른 좀 들어가셔라. 얼른.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설마 그러게 하겠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는 보안과 안전 점검이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는 설명이 좀 덧붙여지기도 했었습니다. 그 발언 좀 듣고
잠깐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관저 밑으로 지금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라고 GTX가 지금 지나가는데 구리 뭐 터널이 뚫리면은 이게 풍수에 안 좋아서 꺼리는 거 아니냐 뭐. 터널이 뚫리는 건 이미 확정된 것 같고요. 그거는 뭐 공사는 뭐 돌이킬 수 없는 것 같고. 그거는 그 때문에 뭐 풍수 지리가 조금 나쁘고 이거는 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공사는 공사대로 애정대로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그 공사가 되면서 필요한 이제 보안이나 안전 점검은 필요할 수가 있겠죠. 이사짐은 이미 옮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며칠 날 입주하겠다. 그 날짜까지는 아직 뭐 대통령께서 그런까지 말씀하시기 곤란하겠죠. 자, 이달 말 이제 입주를 할 예정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입주를 하는지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김어준 씨가 저런 멘트를요. 이 패널들이 출연해서는 의혹을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저런 말씀하시고 아직도 하루에 출연료 200만 원 서울시민 세금으로 받는지 저는 그게 궁금할 따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상황을 좀 지켜보겠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람 첫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가왕 조용필 씨입니다. 조용필 씨가 이번에 콘서트를 4년 만에 개최한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장희철 평론가님, 이게 예매가 시작된다면서요? 네, 그런데 과거에는 콘서트 예매 시작했다 하면 10분 안에 다 매진됐다고 하거든요. 요즘 친구들이 이런 거 10분 컷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또 4년 만에 콘서트이다 보니까 과연 매진까지 몇 분 컷이 될지 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것 같고요. 조용필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대의 어르신분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요즘 젊은 친구들도 많이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이 레트로 복고 열풍이 한창 불고 있고 또 조용필 씨 예전 앨범에서 정말 이 힙합 가수 뭐 버벌진트 이런 분들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요즘 감성의 노래를 발표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과거 10분 컷이었다면 이번 예매 5분 컷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용필 씨 1968년도 데뷔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노래들이 많습니다. 데뷔 초반, 중반 여러 히트곡들을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조용필 씨의 뭐 인기를 저희가 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노래를 좀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도 음악 활동을 하면서 젊은 세대에게까지 인기가 있었던 그런 노래들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보시죠.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뜨는데 들릴까봐 겁나 처음 순간부터 내 모습이 내 가슴을 남기게 만들었어 Baby you're my trampoline You make me
자, 1968년 데뷔했으니까 벌써 한 50년 넘었죠. 훌쩍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노래를 들으면 장윤주 변호사님 전혀 옛날 노래가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게 비결이 뭘까요? 저렇게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가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특히 방금 영상에 나왔던 바운스나 헬로 이 곡이 2013년도에 발매된 곡인데요. EDM 장르를 채택해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반향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도전이었던 것 같고. 젊은 세대들도 공감할 수 있는 젊은 노래로 또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가사가 정말 한편의 시를 보는 것처럼 정말 내용도 아름답고 내용들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가사와 그리고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능력 이것이 지금까지도 전 세대를 아우르는 조용필 씨의 인기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TV조선의 대표 프로그램이죠. 미스터 트롯에서 가왕 임영웅 씨가 조용필 씨 노래를 또 불러서 새삼 화제가 됐고 유튜브 조회수만 400만 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화제가 되었었는데 그 노래도 들어보겠습니다. 행복했던 참 인생 비바람에 꺾이니 나는 한떨기 슬픈 민들레야 긴 세월을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니 그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들을까 일편단심 민들레는 일편단심 민들레는 떠나지 않으리라. 아침부터 조용필 씨 노래 들으니까 한민수 평론가께서는 술 생각이 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노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번에 콘서트도 또 신곡도 함께 또 등장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대가 되는 그런 콘서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노래를 들려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만나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좀 분위기를 싹 바꿔보겠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여론조사 기관을 만든다고 합니다. 김어준 씨 여론조사 기관 설립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독립적으로 차곡차곡 쌓여갈 것이고 어느 순간에는 인용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다. 1년 회원, 3년 회원만 받아요. 나는 더 많이 내고 싶다. 그런 등급이 없냐? 문의가 계속 와서 등급 추가합니다. 장미 혜택은 저녁 식사, 전문가 심층 분석 함께하는 세계 최초의 여론조사 디너쇼. 장미 등급 추가합니다. 자, 장윤주 변호사님, 사실 김어준 씨가 그 라디오 진행하면서 여러 편파적이라는 일부 지적도 있었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장윤찬 평론가가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 여론조사라는 게 굉장히 공정해야 되는데 김어준 씨가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한다? 약간 어떻습니까? 의견은? 사실 그동안 이제 대선이나 지방선거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여론조사 업체들이 난립해서 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보도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문제 삼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이제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해서 실제로 선관위의 기관인 여심위에 등록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등록 요건이 나름대로 있거든요.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나름대로 실적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등록 요건을 일단 갖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논란이 되는 어떤 편파 방송이라든지 여론조사의 공정성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나오는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고 그럼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일부 가겠습니다. 마지막 인물은 BTS 멤버 진입니다. 자, 이제 군대 가겠다고 합니다. 군대 가기 전에 여러 씩씩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When it all seems like it's wrong, sing along to Elton John into the feeling we're just getting started. When the nights get colder and the rhythms got you falling 회사 쪽에 일임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회사에서 한 얘기가 곧 저희이지 않을까. 7명의 마음을 갖고 또 여러분들이 저희를 믿어주신다면 저희는 앞으로 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굳건히 잘 이겨나가고 자, 그동안에 국회에서도 장윤주 변호사는 뭐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고 연기를 시켜줘야 되느냐, 형평성이 어긋난다 막 지적들도 있었는데
결국 본인들이 그냥 나 군대 갔다 올게 뭐 이렇게 된 건. 그렇습니다. BTS 멤버 중에 맏형 진 멤버가요. 이제 92년생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입영 연기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제 BTS의 맏형 진이 본인이 스스로 입영 연기를 취소하게 되면서요. 네. 빠르면 올해 안에도 현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병무청에서 진행된 입영 어떤 절차에 따른다 이런 건데요. 그 맏형 진뿐만 아니라 나머지 멤버들도 각자의 입영 절차에 따라서 군대를 가기로 지금 결정이 됐기 때문에 물론 방탄소년단의 뭐 저를 포함한 많은 팬들이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병역 의무를 또 이행하고 왔을 때 그 모습들도 또 자랑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요. 또 팬들의 반응도 지금 좋은 편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맏형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됐으니까 그 밑에 있는 동생들도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군대를 가는 방향으로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병무청에서 이제 정해주는 입영 절차에 따라서 각자 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체 활동은 지난 부산 콘서트가 당분간은 마지막일 것 같고 이제 기획사나 이제 소속사 측에서는 2025년에 다시 완전체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군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일단 뭐 많은 팬들 아쉬워하겠지만 몇 년 기다리시면 다시 한번 완전체로 BTS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군대도 건강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갔다 오면 다 좋습니다. 자,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